안녕하십니까. 비즈비스탄넷입니다. 오늘은 지난번 시간에 이어서 우커머스 플러그인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로그인을 하고요. 자, 여기 좌측에 우커머스라고 보이시죠? 우커머스에다가 마우스를 올리면 이렇게 세팅이 나옵니다. 그럼 우커머스 세팅으로 들어가서요. 자, 여기 세팅해 보면 제일 위쪽에 보면 제너럴 프로덕트 텍스 체크아웃 shipping 어카운트 이메일 웹훅스 이렇게 있죠. 이게 쭉 한번 다 돌아보면서 세팅은 할 거는 세팅을 하고 각각의 그 세팅 값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쭉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웹훅이라는 것부터 먼저 잠깐 말씀드리면, 이거는 뭐냐면 다른 그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이 이 우커머스 플러그인이랑 같이 동작 연결이 돼서 동작될 때, 그때 여기에 그 웹훅이라는 거를 갖다가 설정을 해서 집어넣어서 같은 다른 프로그램들이랑 같이 연결돼서 동작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기능입니다. 지금 현재는 뭐 당장 이거를 갖다가 세팅할 일은 없을 것 같고요. 어, 실제로 여기 이메일까지만 세팅을 하면 그 온라인 쇼핑몰에서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기능들을 대부분 다 달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웹훅은 나중에 특별한 경우에 뭐 다른 어떤 그 외부 프로그램이랑 우리 우커머스 플러그인으로 만든 쇼핑몰이 연동을 해야 될 경우에 세팅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 웹훅이라는 게 있어서 나중에 다른 프로그램이랑 우커머스 플러그인이 연동될 때 이걸 쓰는 거로구나 하는 정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반 세팅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제너럴 세팅을 탭을 집어넣으면요. 여긴 주로 이제 뭐냐면 실제로 우리 샵이 어디에 있는지 샵의 위치를 갖다가 집어넣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러면 물건을 어디에 팔 건지 하는 거에 대한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스토어 와이드 노티스라고 그래가지고 이 스토어가 뭐 전체 스토어에서 계속 뭐 어떤 그 노티스를 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을 때 이제 이걸 세팅하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API라는 건 아까 웹훅이랑 같이 연동되는 거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 인터페이스라고 그래갖고 다른 외부 프로그램이 이 우커머스랑 연동이 될 때 이 API 값을 가지고 서로 통신을 해서 다른 프로그램과 우커머스 플러그인이 같이 동작을 하면서 어떤 그 기능을 갖다가 완성시킬 때 이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 베이스 로케이션은 대한민국으로 하죠. 대한민국으로 하는데 여기 이제 아마 사우스 코리아라고 돼 있을 겁니다. 여기 사우스 코리아라고 있죠. 그러면 사우스 코리아를 집어넣겠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어떤 특정한 그 나라에만 팔 거냐 하는 건데요. 일단은 뭐 셀 투 올 컨트리 해가지고 전 세계 어디나 다 물건을 파는 걸로 이렇게 세팅을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뭐 실제로 스페시픽 컨트리 올리 이런 게 있죠. 만약에 이걸 누르면 여기에 이렇게 밑에 새로운 스페시픽 컨트리라고 그래가지고 여기 쭉 다시 국가들이 나오죠. 그럼 만약에 이걸 갖다 집어넣으면 그 국가만 그 국가에서만 구매를 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드는 거죠. 실제로는 저희는 뭐 그냥 일단 어디나 다 팔 수 있는 걸로 이렇게 세팅을 하겠습니다. 스토어 와이드 노티스는 일단 한번 체크를 해보면 여기 이제 뭐 그 디폴트 값으로 들어간 게 있죠. This is a demo store for testing purpose. 이미 제가 배너에다가 이런 의미의 얘기를 갖다가 집어넣어 놨기 때문에 굳이 뭐 스토어 노티스는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필요에 따라서 스토어 노티스를 할 필요가 있으면 이 기능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여기 나와 있는 이 얘기도 다 바꾸실 수 있습니다.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이 글을 갖다가 바꾸면 되겠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커런시 옵션인데요. 이거 이제 어떤 화폐를 사용할 거냐 하는 건데, 대부분의 경우 뭐 외국에다가 물건을 팔게 되면 대부분 다 US 달러 결제를 하게 돼 있죠. 그럼 저희는 US 달러로 바꾸겠습니다. US 달러로 바꾸고요. 이거는 이제 커런시 포지션, 커런시를 나타내는 포지션, 지금 여기 파운드화로 되어 있는데요. 이거를 갖다 US 달러로 바꾸게 되면 어디에다가 이 포지션을 놓을 거냐 하는 건데, 뭐 초이스가 한 4가지 정도 있죠. 레프트에 놓을 거냐, 라이트에 놓을 거냐, 또는 레프트에 놓는데 스페이스 바를 하나 집어넣고 놓을 거냐, 아니면 라이트에 놓는데 스페이스 바를 하나 집어넣고 놓을 거냐, 이렇게 돼 있죠. 뭐 대부분 다 레프트에 놓게 돼 있죠. 그냥 디폴트 값을 쓰기로 하고요. 사우전드 세퍼레이터라는 거는 뭐 가령 몇천 몇백 뭐 몇천 불이다 뭐 이렇게 돼 있으면 그 몇천 불하고 천 단위로 이렇게 그 컴마 집어넣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걸 쓸 거냐 말 거냐인데요. 뭐 저희는 컴마로 쓰면 되겠고요. 데시멀 세퍼레이터는 실제로 US 달러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대한민국 원화 같은 경우는 뭐 화폐 뒷단위에 뭐점 뭐 가령 뭐 935원 34전 이런 건 안 쓰지만 미국에서는 그런 걸 쓰죠. 가령 뭐 10달러 25센트 그러면 10.25 이렇게 쓰는 거죠. 그때 그 데시말을 갖다가 그 소수점을 갖다가 표시할 때 어떻게 표시할 거냐? 뭐 당연히 점으로 표시하는 거겠죠. 그다음에 넘버 오브 데시말은 뭐냐면 그 소수점 단위가 뭐몇 자리까지 갈 거냐 이 얘기입니다. 2자리까지 가는 거죠. 보통 2자리까지 갑니다. 그러면 이렇게 세팅을 하고 세이브 체인지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이브 체인지 하면 아까 여기 파운드화로 되어 있던 게 US 달러로 바뀌었죠. 예. 자, 그러면 그 다음에 프로덕으로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프로덕 탭은 이제 그 프로덕에서 실제로 뭐 무게를 쓸 때 킬로그램으로 쓸 거냐, 뭐 파운드로 쓸 거냐, 그램으로 쓸 거냐, 뭐 온스로 쓸 거냐, 뭐 이런 얘기인데요. 대부분 다 킬로그램 단위를 쓰죠. 킬로그램 단위 쓰는 걸로 하고요. 디폴트로 놔두고 디멘전 유닛도 뭐 미터로 쓸 거냐, 뭐 이렇게 쭉 돼 있는데 대부분 뭐 수화물일 테니까 센티미터 단위로 쓰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그냥 디폴트로 놓겠습니다. 프로덕 레이팅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실제로 이제 뭐 프로덕에 대해서 뭐 이 프로덕 좋다 나쁘다 뭐 이렇게 이제 그 고객이 이렇게 뭐 사용 후기 같은 걸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그 레이팅을 쓸 때 야 그러면 뭐 이거 뭐 별 5개 중에 뭐 별 몇 개다 이런 레이팅을 할 수 있게 할 거냐 하는 겁니다. 예, 이네이블 시켰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그 리뷰를 남길 때, 그러니까 사용 후기를 남길 때 이 레이팅을 갖다 꼭 해야만 하는 거냐, 뭐 레이팅을 안 하고 그냥 사용 후기만 남길 수도 있겠죠. 근데 꼭 해야 되는 걸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디폴트 값으로요. 그 다음에 실제로 이 커스터머 리뷰를 할 때 만약에 그 사람이 이 물건을 산 사람이면 그 레이블에다가 그 사람이 남긴 후기에 verified owner라고 자동으로 이렇게 그 표시가 되도록 이렇게 집어넣을 거냐 보여줄 거냐 하는 거를 갖다가 선택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령 제가 어떤 물건을 샀는데 그 물건을 산 사람이 거기다 리뷰를 남겼다 그러면 그 사람의 리뷰에는 verified owner라는 식으로 형식으로 해서 표시가 되는 거죠. 그것도 뭐 디폴트로 일단 놓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 뭐냐면 오직 물건 산 사람만 후기를 쓸 수 있게 할 거냐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물건을 사지도 않았는데 막 후기 쓰고 이렇게 하는 것도 허용할 거냐, 아니면 물건을 산 사람만 후기를 쓰게 할 수 있을 거냐.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가 실제로 온라인 쇼핑몰에서 좋은지 모르지만 실제로 제대로 된 후기를 갖다가 보려면 물건 산 사람만 후기를 쓰도록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이거를 체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이브 체인지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실제로 여기 프로덕트 탭에 보면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게 프로덕트를 어떻게 디스플레이 할 거냐라는 게 작은 메뉴가 또 있죠. 보시죠. 자, 이건 뭐냐면 실제로 우리 샵을 갖다가 구성을 했을 때 그 샵 페이지를 갖다가 뭘로 만들 거냐 이겁니다. 그럼 여기 이렇게 보면 지금 이 사이트가 가지고 있는 모든 페이지가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당연히 샵 페이지를 써야 되겠죠. 그래서 샵 페이지를 쓰는 걸로 돼 있고요. 디폴트로. 죄송합니다. 자, 그럼 샵 페이지 디스플레이는 어떻게 만들 거냐? 자, 프로덕을 보여줄 거냐? 카테고리하고 서브 카테고리로 보여줄 거냐? 아니면 카테고리, 서브 카테고리, 프로덕 다 보여줄 거냐? 실제로 물건이 많으면 샵 페이지에는 카테고리만 먼저 보여주고 뭐 서브 카테고리만 보여줄 수도 있고요. 어, 두 개를 다 보여줄 수도 있고, 그다음에 프로덕만 보여줄 수도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 이게 뭐 테스트 사이트이기 때문에 프로덕을 그렇게 많이 올리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프로덕을 보여주는 걸로, 여기 디폴트 값으로 카테고리는 보여주지 말고 프로덕만 보여주는 걸로 일단 세팅을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디폴트 카테고리 디스플레이에는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실제로 카테고리를 갖다가 이제 카테고리별로 이제 만약 가령 이제 뭐 보여줄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면, 그러면 카테고리에 들어가면 무엇을 보여줄 거냐 이겁니다. 프로덕을 보여줄 거냐, 아니면 서브 카테고리를 보여줄 거냐, 두 개를 다 보여줄 거냐. 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프로덕을 그렇게 많이 올리지는 못할 거기 때문에 그냥 프로덕을 보여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디폴트 프로덕 서팅인데요. 이거는 뭐냐면 프로덕을 갖다가 올렸을 때 프로덕을 보여주는 순서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겁니다. 디폴트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알파벳 순서로 그 상품 이름에 따라서, 또는 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오더한, 우리 마음대로 오더를 하고, 그러니까 순서대로 이렇게 배열을 하고, 그 배열한 것 중에서도 또 뭐 비슷하게 배열이 된 게 있으면 이름의 알파벳 순서로 배열을 해서 보여주겠다, 이런 의미고요. 또 다른 걸로 보면 뭐 많습니다. 뭐 인기가 많은 제품, 또는 뭐 사용 후기에서 뭐 레이팅이 좋은 제품,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죠. 또는 뭐 최근에 올린 제품, 혹은 뭐 가격이 뭐 비싼 제품, 뭐 가격이 낮은 제품, 그러니까 싼 제품부터 뭐 보여준다든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초이스가 있는데요. 저는 일단 디폴트 값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add to cart behavior라는 거는, 가령 사람들이 이렇게 샵에서 이렇게 딱 프로덕트 밑에 보면 add to cart이라는 버튼이 생길 텐데, 그 프로덕트 그림, 그 픽처 밑에 add to cart이라는 버튼이 생기는데, 그거를 눌렀을 때 이 사이트가 어떻게 그거에 대해서 반응을 했으면 좋겠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redirect to the cart page after successful edition. 쉽게 말해서 이 얘기는 뭐냐면, 딱 프로덕트 add to cart을 하면 카트 페이지로 넘어간다는 얘기입니다. 밑에 거는 AJAX add to cart button on archive. 이 얘기는 뭐냐면, 이거를 누르면 add to cart을 하면 그냥 그 페이지에 그냥 남아 있으면서 카트 자체는 이미 상품이 하나 더해지는 걸로 되는 거죠. 그렇게 카트에다가 상품을 집어넣고 똑같은 페이지에 그대로 남아 있을 거냐, 이 얘기입니다. 그냥 뭐 쇼핑을 하다 보면 이거 나 사야 되겠다고 애드 투 카트를 누르면 상품은 카트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계속 쇼핑을 할 수 있도록 그 페이지에 남아 있는 게 좋겠죠. 그래서 그냥 저는 디폴트로 놔두겠습니다. 프로덕트 이미지는 이제 뭐 카탈로그 이미지에는 뭐 크기가, 사진이 얼마나 될 거냐, 얼마나 크게 만들 거냐, 그 다음에 뭐 싱글 프로덕트 페이지에는 사진이 크기가 얼마큼 돼야 되는 건지, 그 다음에 프로덕트 썸네일은 뭐 썸네일에는 얼마큼 크기로 할 건지, 요거인데, 일단은 뭐 실제로 그 샵을 만들어서 상품을 올려놓고 나서 요거를 갖다가 이제 뭐 얼마든지 그 조정을 할 수 있으니까요. 일단 디폴트로 해놓고 그 다음에 나중에 모양을 보고 고칠 수 있는 걸로 하죠. 그 다음에 이거는 뭐냐면 프로덕트 이미지 갤러리라고 해갖고 enable lightbox for product image라고 그러는데요. 그 실제로 이제 프로덕트를 갖다가 올려놓으면 그 프로덕트를 갖다가 밑에 뭐 같은 프로덕트인데 사진을 여러 개 찍어서 올려놓을 수도 있겠죠. 그럼 그 밑에 이제 조그만 갤러리 같은 게 생기는데, 그거를 갖다가 클릭했을 때 사진을 갖다가 좀 어떻게 보여줄 거냐 하는 거 있죠. 그러면 주변에 있는 화면의 색깔은 좀 어두워지면서 이렇게 쭉 앞으로 이제 그 사진이 좀 확대되면서 커질 수 있게, 그런 효과를 갖다 라이트박스 라이트박스 이펙트라 그럽니다. 그래서 그 라이트박스 이펙트를 이네이블 시킨다, 이 얘기입니다. 일단 디폴트로 놓고 세이브 체인지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디스플레이 샵에 이제 그 프로덕트를 어떻게 디스플레이 하냐도 이제 지금 세팅을 했고요. 인벤토리는
인제 실제로 인제 재고를 갖다가 가지고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인제 스톡을 매니지할 거냐 말 거냐 하는 얘기인데요. 스톡을 매니지 안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그냥 다른 데서 오더를 해도 제가 가령 만약에 스톡이 100개 있었는데 누가 오더를 하면 그 스톡이 자동으로 99 개, 98개 이런 식으로 줄어들게 되겠죠. 그거를 이제 그런 기능을 갖다가 이 샵에서 집어넣을 거냐 아니면 집어넣지 않을 거냐 이겁니다. 만약에 이걸 턴 오프하면 스톡 매니 관리를 안 합니다. 그래서 그냥 뭐 100 개가 있든 200 개가 있든 그거하고 상관없이 그냥 그대로 늘 물건은 앞에 올라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누가 애드 투 카트를 하면 그냥 1 개씩 2 개씩 그냥 올라가는 거고 재고가 몇 개 남아 있는지 그걸 표시를 안 해 주죠. 일단은 뭐 여기 디폴트로는 스톡 매니지먼트를 하는 걸로 되어 있으니까 일단 이네이블 시키고요. 당연히 뭐 재고가 관리를 해줄 수 있는 게 더 좋겠죠. 그다음에 인제 이 홀드 스탁 미닛이라는 건 뭐냐면 누군가가 저희 그 쇼핑몰에 들어와서 애드 투 카트를 합니다. 해 놓고서 나중에 체크아웃을 안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제 재고에서 무조건 하나는 빠져 있는 상태가 되고 그냥 그 카트에 계속 담겨져 있으면 결국은 상품을 나중에 쭉 상품이 없어져서 나중에 제로가 됐는데도 그거는 실제로는 팔리지 않은 물건인데 그냥 카트에 남아서 못 팔게 되잖아요, 재고가 없는 것처럼 돼서. 그래서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애드 투 카트를 한 다음에 일정 시간 동안 체크아웃을 하지 않으면 다시 그 카트에서 없애 버리고 다시 재고로 잡습니다. 그 시간에 어 시간을 갖다가 얼만큼 오랫동안 그 시간을 갖다가 애드 투 카트로 재고가 나간 걸로 계산해 줄 거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령 제가 뭐 애드 투 카트에 1 시에 했다. 그러면 2시 여기 60 분이란 얘기는 2 시가 지나면 그 카트에 있던 물건이 다시 없어지고 다시 뭐 재고로 잡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뭐 인제 미닛입니다. 그래서 60분 동안 돼 있는 거고요. 일단 디폴트 값으로 놓겠습니다. 이 노티피케이션은 실제로 인제 스탁 숫자가 점점 줄어들면 스탁 숫자가 줄어들었으니까 스탁을 갖다가 뭐 더 채우든지 아니면 뭐 스토어 오너한테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로우 스탁 노티피케이션이라면 가령 스탁 숫자가 뭐 몇 개 이하로 내려가면 이메일로 뭐 스토어 오너한테 알려주든지 이렇게 그런 노티피케이션을 활성화시킬 거냐 하는 겁니다. 뭐 당연히 스탁 매니지먼트를 하려면 활성화시키는 게 좋겠죠. 그다음에 이거는 뭐냐면 밑에 있는 건 뭐냐면 아웃 오브 스탁 노티피케이션인데요. 가령 재고가 없어요. 재고가 없으면 이 스토어 오너한테 알려주는 거죠. "이 제품 재고가 없다." 이렇게. 그것도 당연히 노티피케이션을 스탁 관리를 하려면 노티피케이션을 받는 게 좋겠죠. 자 그럼 이런 노티피케이션이 어디로 왔으면 좋겠냐? 당연히 제 이메일로 와야죠. 스토어 오너의 이메일로. 여기 요렇게 돼 있듯이 그 이메일로 오게 돼 있고요. 로우 스탁 스레시홀드는 무슨 얘기냐면 쉽게 말해서 스탁이 2개 이하가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로우 스탁 노티피케이션을 갖다가 보낸다는 얘기입니다. 아웃 오브 스탁은 당연히 재고가 0이 되면 아웃 오브 스탁 노티피케이션을 보내게 된다는 얘기죠. 아웃 오브 스탁 비지빌리티는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어떤 물건이 스탁이 없어요. 제로가 돼요. 제로가 되면 실제로 그 샵에 있는 프로덕트 카탈로그에서 어 없애 버린다는 겁니다. 하이드 시킨다는 얘기죠. 그럼 가령 인제 그렇게 되면 뭐냐면 스톡이 없어졌을 때 다른 사람이 주문을 못 하는 거죠. 왜냐하면 프로덕이 없어지니까 자동으로. 이게 아무래도 뭐 좀 이거는 이네이블 시키는 뭐 이네이블 시킬 수도 있고 이네이블 안 시킬 수도 있는데요. 뭐 이네이블 시키는 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뭐 음 좀 편하겠죠. 저는 이네이블 시키겠습니다. 스톡 디스플레이 포맷은 어 실제로 이 재고가 얼마 있다는 걸 항상 이렇게 보여줄 거냐 안 보여줄 거냐 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스탁이 12개 있다 이런 식으로 보여준다는 얘기죠. 그렇게 보여줄 수도 있고 아니면 어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로우 스탁의 스레셜루치가 2 개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로우 스탁인 경우에만 뭐 이렇게 보여지게 한다든지 아니면 실제로 그 물건 자체를 갖다가 판매를 하는 동안엔 뭐 스탁이 몇 개 남아 있다 이걸 표시 안 하든지 뭐 이렇게 3 가지가 있는데요. 뭐 항상 보여지는 걸로 하죠. 이게 디폴트 값이니까요. 나중에 뭐 혹시 뭐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시다가 필요에 따라서 '아 이거 뭐 이럴 필요가 없는데.' 그럼 필요에 따라서 언제든지 또 바꿀 수 있죠.
자, 그러면 일단 세이브 체인지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다운로더블 프로덕트인데요. 가령 뭐 이런 게 있겠죠. 이북을 판다든지 뭐 혹은 뭐 노래를 판다든지 뭐 비디오를 판다든지 이런 샵들도 있을 겁니다. 이럴 때 이제 다운로드해서 물건을 파는 것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세팅을 해야 되죠. 여기서도 보면 포스 다운로드가 있고요. 다운로드를 시킬 때 다운로드를 하게 할 때 이제 그 다운로드 방법을 갖다가 정하는 겁니다. 하나는 포스 다운로드가 있고 다른 거 하나는 XXL 리다이렉트 XSEND 파일이라는 방식이 있고요. 하나는 리다이렉트 올리라는 방식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XXL 리다이렉트 XSEND 파일이 제일 좀 다운로드를 받을 때 스테이블한 방법입니다. 포스 다운로드를 하게 되면 일단 시큐리티 측면에서 강화된 방법인데요. 대신 파일이 너무 크다든지 그러면 중간에 파일 다운로드를 하다가 끊어지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처음부터 다시 다운로드를 받아야 되겠죠. 포스 다운로드는 이런 방식이고요. XXL 리다이렉트 XSEND 파일은 파일이 크더라도 실제로 그 보안이나 이런 걸 다 지켜가면서 다운로드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방식은 호스팅 프로바이더에 따라서 이 방식을 갖다가 지원하는 호스팅 프로바이더도 있고 지원하지 않는 호스팅 프로바이더가 있기 때문에 호스팅 프로바이더한테 이 방식을 쓰기 전에 먼저 물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리다이렉트 올리는 만약에 파일이 끊어지면 또다시 다른 데로 리다이렉션해서 뭐 파일을 갖다 보내는 건 있는데 이건 보안성이 취약해서 이 방식은 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그 현재 방식에서는 그 제가 지금 쓰고 있는 호스팅에서 이 방식을 그 XXL 리다이렉트 XN 파일이라는 방식을 지원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보안성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포스 다운로드 여기 디폴트로 되어 있는 걸로 그대로 쓰겠습니다. 자, 그럼 다운로드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로그인을 해야지 다운로드 할 수 있는 거냐? 그거보다는 여기 보면 돈을 갖다가 내면 다운로드 할 수 있게 만들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Grant Access to Downloadable Product After Payment 이걸로 디폴트 값으로 그냥 클릭되어 있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이브 체인지 하겠습니다. 자, 그럼 프로덕트 탭에서 세팅할 거는 대충 다 세팅이 된 겁니다. 다음번은 텍스 탭입니다. 자, 그럼 텍스를 갖다가 이네이블 시킬 거냐 하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가령 제가 물건을 갖다가 파는데 가령 한국 같은 경우는 부가세가 10% 정도 붙죠. 그러면 제가 만약에 10만 원짜리 상품을 올려놨다. 그러면 나중에 계산할 때 텍스가 10% 부가세가 붙은 가격으로 그 페이먼트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 그 계산하는 것을 갖다가 그런 텍스 계산을 갖다가 이네이블 시킬 거냐 말 거냐 하는 거를 갖다 선택하는 게 이 텍스를 갖다가 계산을 이네이블 시킬 거냐 말 거냐는 요 선택란입니다. 일단 뭐 텍스를 갖다가 이네이블 시키는 걸로 하죠. 자, 그러면 실제로 가격을 집어넣을 때 가령 제가 10만 원짜리인데 프로덕의 가격을 집어넣을 때 아예 텍스까지 계산을 해서 집어넣을 거냐 아니면 텍스를 뺀 가격만 집어넣을 거냐 하는 겁니다. 보통은 뭐 텍스까지 계산해서 집어넣으려면 여기 프라이스를 계산할 때 계속 계산하면서 집어넣어야 되기 때문에 좀 불편하겠죠. 그래서 실제로 보여지는 가격은 텍스를 갖다가 뺀 가격으로 그냥 순수하게 그 물건 가격만 집어넣는 걸로 디폴트로 그렇게 돼 있네요. 저는 그거를 갖다가 그냥 그대로 선택하겠습니다. 자, 텍스를 갖다가 그러면 어디에 따라서 텍스를 계산할 거냐 이겁니다. 그럼 카스터머 시핑 초이스가 몇 개 있는가 보죠. 카스터머 시핑 어드레스, 카스터머 빌링 어드레스, 카스텀 샵 베이스 어드레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나중에 그 텍스를 계산을 할 때 만약에 한국에서 물건을 파는데 저도 이게 텍스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한국에서 물건을 팔 때 저기 뭐 가령 영국에서 뭐 물건을 사는 사람이다. 그러면 우리나라 그 부가세가 거기에 계산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걸 잘 모르겠습니다. 그 수출 쪽에 텍스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뭐 제가 생각할 때 물건을 사는 사람 입장에서 그 사람이 세일즈 텍스를 내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이 사는 곳에 텍스 룰을 따르는 게 맞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건 아무래도 좀 세무사나 뭐 이런 분들하고 좀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뭐 카스터머 시핑 어드레스를 갖다가
디폴트로 돼 있으니까 일단 그걸로 놓고요. 그다음에 디폴트 커스터머 어드레스는 뭐냐면 이건 무슨 얘기냐면 그냥 이것도 이제 선택을 보면 샵 베이스 어드레스, 노 어드레스, 뭐 지오로케이티드 어드레스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카스터머가 와서 물건을 사기 전에 물건을 사면서 자기 shipping 어드레스가 어딘지를 갖다가 집어넣을 거 아닙니까? 근데 물건을 사기 전에는 이 카스터머가 어디에 사는지를 모르니까 이 사람이 어디에 사는다고 생각을 하고 이 샵에 있는 물건들을 갖다가 가격이나 뭐 이런 것들을 보여줄 거냐 하는 얘기입니다. 나 물론 이 사람이 이제 나중에 빌링 어드레스나 이제 뭐 shipping 어드레스를 쓰게 되면 바로 위에 세팅한 커스터머 shipping 어드레스로 텍스 계산이 돼서 나오겠죠. 근데 이제 디폴트 커스터머 어드레스 자체는 일단은 뭐 그 사람이 그 shipping 어드레스를 집어넣기 전까지 보여지는 가격을 어떻게 보여줄 거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럼 뭐 샵이 대한민국에 있으면 일단 우리 샵을 들어왔으면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이 들어왔겠거니 샵 베이스 어드레스죠. 그러니까 샵이 있는 곳에 같이 있는다라고 가정을 해서 일단 먼저 가격을 보여주자 이런 얘기입니다. 뭐 디폴트로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걸로 그냥 저도 정하겠습니다. 여기 shipping tax 클래스는요. 여기 보면 스탠다드, 리듀스드 레이트, 제로 레이트 이렇게 돼 있는데요. 가령 물건에 따라서 그 부가세가 달라지는 물건이 있습니다. 가령 무슨 뭐 식품이라든지 이런 거에는 모르겠습니다. 한국에서 또 식품 같은 데는 부가세가 안 붙나요? 그 부가세가 좀 붙는 제품이 있고 안 붙는 제품이 있고 혹은 뭐 또 유아용품이나 이런 거는 좀 부가세가 적게 붙는 경우도 있고 뭐 그 아이템마다 어떤 아이템이냐에 따라서 부가세가 좀 변동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 클래스를 어떻게 정할 거냐 하는 겁니다. 그럼 뭐 모든 스탠다드라 그러면 모든 물건을 다 스탠다드 레이스로 집어넣는다는 거고요. 스탠다드 레이스는 뭐 이제 나중에 여기서 이제 설정을 해야 되겠지만 스탠다드 레이스로 집어넣는다는 얘기고 어떤 리듀스트 레이스를 집어넣으면 모든 물건을 리듀스트 레이스로 그러니까 좀 가령 뭐 10%, 5%, 제로 레이스는 텍스를 하나도 안 붙이는 거죠. 제로 레이트, 0%로 붙인다든지 이렇게 이제 갈려지게 돼 있고요. 또 혹은 어떤 특정한 물건을 갖다가 제가 이제 그 리듀스 레이트인데 뭐 가령 예를 들어서 스탠다드 레이트는 10%고 리듀스트 레이트는 뭐 5%고 그다음에 제로 레이트는 0%고 근데 중간에 뭐 8%짜리 텍스가 있어요. 그러면 그 클래스를 제가 요 밑에서 만들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갖고 그 클래스별로 이제 뭐 요 스탠다드 레이트나 리듀스 레이트나 제로 레이트를 넣으면 여기서 팔리는 물건은 전부 다 여기에 세팅해 놓은 요 클래스로 그 텍스 클래스를 세팅해 놓은 그 레이스로 그냥 물건을 받겠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제일 디폴트로 되어 있는 shipping tax class based on cart 아이템이라는 거는 그 카트 아이템에 따라서 여기 클래스별로 아마 다 그 텍스 레이스를 다르게 놓을 텐데요. 그 카트 아이템에 따라서 텍스 클래스를 따로따로 계산하라는 얘기입니다. 일단 디폴트로 되어 있으니까 그걸로 그냥 놓겠습니다. 이건 이제 텍스를 라운딩이라는 거는 텍스를 갖다가 이제 붙이고 나면 뭐 퍼센트로 붙게 되기 때문에 뭐 가령 뭐 10, 뭐 10.11달러다 물건값이 그럼 텍스 레이시 10%라 그러면 뭐 12.1달러 이렇게 되겠죠. 그랬을 때 저희가 이제 뭐 아까 앞에서 제너럴 세팅해서 놨듯이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하게 돼 있었잖아요. 그럼 그 소수점 둘째 자리를 갖다가 반올림 어디서 반올림 할 거냐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전체 그 서브토탈 레벨에서 반올림을 할 거냐 아니면 여기 instead of rounding per line이니까 각 품목별로 텍스 계산을 해서 거기서 반올림을 해서 계산을 할 거냐 텍스를 이 얘기거든요. 뭐 이건 전체 그 카트에서 뭐 어떤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뭐 세무사나 이렇게 이런 분들한테 좀 조언을 얻어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일단 뭐 여기 디폴트 있는 대로 뭐 아이템별로 텍스를 계산해서 라운딩 그러니까 반올림 하는 걸로 이렇게 그냥 놓겠습니다. 자, 에디셔널 텍스 클래스라고 있죠. 여기 보면 제일 위에 보면 텍스 옵션에 스탠다드 레이트, 리듀스 레이트, 제로 레이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지금 리듀스트 레이트하고 제로 레이트이 여기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 두 개가 있는 거고요.
스탠다드 레이트는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있는 거고요. 그럼 여기서 제가 하나 클래스를 하나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프리미엄 레이트로 하나 기본적인 10% 부가세보다 더 많이 텍스를 내야 되는 물건도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그런 물건이 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디스플레이 프라이스 is in 샵. 샵에서 그 가격을 갖다 보여줄 때 텍스를 갖다가 붙여서 보여줄 거냐, 텍스를 붙이지 않고 보여줄 거냐. 샵 자체 내에서는 나중에 체크아웃 할 때 텍스가 다 계산이 되게 만들고, 샵 자체 내에서 가격은 아이템의 프라이스만 보여주는 거죠. 익스클루딩 텍스 하면. 보통 뭐 이게 디폴트 가격이고 아마 대부분 다 이렇게 쓰실 것 같은데, 혹시 그게 아니고 뭐 텍스를 인클루딩 하려면 여기 인클루딩 텍스를 이렇게 바꾸시면 됩니다. 저는 일단 디폴트 값으로 쓰겠습니다. 이거 마찬가지죠. 디스플레이 프라이스 듀어링 카트 앤 체크아웃. 카트하고 체크아웃 할 때도 익스클루딩 텍스를 일단 쓰고, 나중에 체크아웃이 다 되면 그 체크아웃을 하면서 이제 가격을 다 집어넣으면 거기에 텍스가 같이 붙여서 계산돼서 나오게 그렇게 되는 거죠. 이것도 역시 디폴트 값으로 익스클루딩 텍스로 그냥 한번 써보겠습니다. 나중에 체크아웃을 해보고 다시 바꿀 수가 있으니까요. 자, 그다음에 이거는 뭐냐면 뭐 프라이스에 뭐 앞에 서픽스를 갖다 그 뒤에 서픽스를 붙일 거냐 뭐 이런 얘기인데, 가령 뭐 밸류 에디드 텍스다 그럼 뭐 이렇게 VAT 이렇게 붙일 거냐 하는 거거든요. 뭐 일단 VAT로 붙여놓죠. 뭐 그러면 뭐 이제 텍스가 이제 그 나올 때 이제 이런 게 어떻게 찍혀 나오는지 보면, 아 이거 뭐 바꿔야 되면 나중에 여기 와서 다시 바꾸면 되니까요. 디스플레이 텍스트 토탈은 아이테마이즈드가 있고 as a single 토탈이 있는데, 가령 무슨 얘기냐면 각각의 아이템별로 텍스가 따로따로 계산돼서 쭉 보이게 할 거냐, 그냥 전체 카트 가격에 텍스 얼마 이렇게 해서 보이게 할 거냐. 보통의 경우 뭐 각 아이템별로 텍스를 갖다가 보여주죠. 계산서를 보면. 그냥 아이테마이즈드로 놓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해놓고서 한번 세이브를 해볼까요? 지금 우리가 여기 아유, 죄송합니다. 제일 위쪽에 보면 텍스 옵션에 스탠다드 레이트, 리듀스 레이트, 제로 레이트 밖에 없습니다. 물론 제가 여기 프리미엄 레이트를 넣었지만요. 자, 그럼 세이브하면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 여기 스탠다드 레이트, 리듀스 레이트, 제로 레이트, 프리미엄 레이트 해갖고 프리미엄 레이트이 따로 나왔죠. 죄송합니다. 감기가 걸려서요. 그러면 이제 각각의 레이트를 거기 가서 이제 세팅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몇 프로를 갖다가 집어넣을 거냐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스탠다드 레이트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인서트 로우라고 있죠. 그럼 인서트 로우를 누르겠습니다. 컨트리 코드는 각각의 국가별로 뭐 텍스 레이트를 다르게 하려면 컨트리 코드를 집어넣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스테이트 코드는 뭐 이거 스테이트 코드는 미국이나 뭐 카나다나 뭐 이렇게 주마다 또 텍스가 다른 나라들이 있습니다. 텍스 레이시. 그럴 때 이제 집어넣는 거고요. 집 코드는 뭐 캘리포니아 주 같은 경우, 미국의 캘리포니아 주 같은 경우는 뭐 그 주 내에서도 또 텍스 레이시 또 다른 부분들이 있나 봐요. 그럼 이제 그때 우편 번호로 뭐 그걸 구별을 할 거냐 하는 얘기고요. 이건 CT로 할 거냐 이런 얘기고요. 이건 텍스 레이트를 갖다가 그럼 얼마를 넣을 거냐 하는 겁니다. 그럼 텍스 레이트를 10%로 넣죠. 뭐 4 decimal 이게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enter tax rate percentage to 4 decimal place라고 돼 있으니까 10.0000 이렇게 넣어야 된다는 얘기네요. 텍스 넘버는 이 텍스의 네임을 쓰라는 거죠. VAT, Value Added Tax고요. 프라이어리티는 뭐 이거부터 먼저 텍스의 종류가 여러 개 있을 때, 가령 뭐
VAT도 있고, 그다음에 가령 술을 판다 그러면 부가가치세뿐만 아니라 주세, 여러 가지 세가 또 붙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 세를 갖다가 어떤 거부터 먼저 붙여야 되느냐 하는 순서입니다. 이 프라이어리티는. 근데 일단은 세금이 하나밖에 안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프라이어리티 그냥 이거 하나 집어넣는다고 생각하고 하나로 놓겠습니다. 컴파운드란 얘기는 뭐냐면, 이 세금, 만약에 프라이어리티가 여러 개 있을 때, 세금의 종류가 여러 개 있을 때, 어떤 거 하나는 또 여기 10%짜리가 있고 또 5%짜리가 있고 이렇게 돼 있으면, 먼저 10%짜리를 적용하고, 그 다음에 그거의 토탈에 대해서 또다시 5%짜리를 적용하는 경우냐, 그런 경우엔 컴파운드를 써야 됩니다. 근데 가령 10%를 적용하고 또다시 5%가 붙는데, 그건 컴파운드 된 건 아니고 원래 물건 가격에 5% 그냥 붙이는 거다 그러면 컴파운드를 쓸 필요가 없죠. 지금 현재는 간단하게 텍스를 그냥 10%짜리 부가가치세만 집어넣을 거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만 집어넣겠습니다. 각각 물건에 따라서 또 배송하는 국가에 따라서 텍스 레이트가 다 다를 텐데, 그런 부분은 이제 한국은 수출을 하는 경우에는 보통 제가 알고 있기로는 텍스를 부가가치세를 안 붙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정확히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런 텍스를 어떻게 룰을 만들 거냐는 거는 세무사하고 의논을 하셔가지고 그걸 정확하게 아신 다음에 이제 이런 텍스 룰을 만드셔야 될 겁니다. 일단 이렇게 놓고요. 일단 세이브 하겠습니다. 자, 그럼 세이브가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리듀스트 레이트는 똑같습니다. 리듀스트 레이트에 가면 이렇게 또 인서트 로 해서 또 어떤 물건은 이게 어디로 가는 국가, 그 다음에 주, 포스탈 코드 또는 어느 도시, 이런 거에서는 이제 또 레이시 또 바뀔 수도 있고, 그런 거를 갖다 이제 집어넣으라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물건을 갖다가 판매를 하실 때, 그러니까 프로덕트를 등록을 할 때, 상품 등록을 할 때 어떤 텍스 레이트를 적용시킬 거냐, 그 상품마다 이제 어사인을 해야 될 텐데, 그때 이제 미리 이제 이런 텍스 레이트를 갖다가 미리 여기서 계산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집어넣는 거죠. 집어넣는 건데, 일단 저는 텍스를 어떻게 세무사나 이런 분들한테 조언을 받아갖고 넣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그냥 단순하게 저는 스탠다드 레인만 하나 만들어 놓겠습니다. 다만, 어떻게 되는 것이다라는 거에 대해서만, 어떻게 세팅을 하는 것이다라는 거에 대해서만 지금 여기서 보여드리려는 거니까요. 리듀스 레이트 이렇게 돼 있고, 역시 제로 레이트 집어넣으시면 역시 똑같이 돼 있죠. 여기 인서트로 하고. 그러니까 각각 여기 이제 스탠다드 레이트, 리듀스 레이트, 제로 레이트, 프리미엄 레이트, 이렇게 다 공식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제 각각의 상품을 나중에 등록하실 때 이 상품이 이 상품의 텍스는 레이트를 적용할 거냐, 리듀스트 레이트를 적용할 거냐, 제로 레이트를 적용할 거냐, 그거에 맞게 각각 설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텍스에 대해서는 대충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럼 이제 체크아웃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체크아웃은 이제 이거는 체크아웃을 하는 동안에 쿠폰을 사용할 수 있게 할 거냐, 가령 디스카운트 쿠폰 같은 게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나중에 물건을 파시고 좀 손님들을 갖다가 이제 좀 많이 끌어모으는 어떤 마케팅 전략의 일환으로 쿠폰을 쓰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그렇게 되면 여기 쿠폰을 사용하는 것을 이네이블 시켜야 되겠죠. 체크아웃은 게스트 체크아웃, 그러니까 로그인 안 해도 이 로그인한 유저가 회원이 아니더라도 체크아웃을 허용하게 할 거냐 하는 얘기입니다. 체크아웃 허용하도록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건 포스 시큐어 체크아웃이라는 건 뭐냐면, 제가 알기로는 요즘은 이제 한국에서도 인터넷 쇼핑몰이나 이렇게 만들려면 SSL 서티피케이트이 있어야지 쇼핑몰을 갖다 기본적으로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아마 국가에서 규정을 만드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되면 이제 앞에 HTTP 도메인 네임 이렇게 나온 게 아니라 HTTPS 도메인 네임 이렇게 쓰게 돼 있죠.
그래서 이런 SSL 서티피케이트를 갖다가 사용하는 웹사이트 같으면 이거를 사용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이트가 지금 뭐 그냥 시험적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SSL로 사이트를 만들질 않았기 때문에요. 이거를 쓰게 되면은 웹사이트에서 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단 제 사이트가 SSL 사이트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디폴트로 그냥 체크 안 하겠습니다. 자, 체크아웃 페이지는 뭐 체크아웃 페이지에서 제일 처음에 가면 카트 페이지가 있고 그 체크아웃 하는 이제 그 프로시저죠. 그래서 이제 여기 한번 읽어보시면 These pages need to be set to so that WooCommerce knows where to send user to checkout. 가령 이제 체크아웃 하는 동안에 그 사용자를 갖다 그 구매자를 어느 페이지로 보내야 되느냐 하는 거죠. 체크아웃을 하면 제일 처음에 카트 페이지로 가고 카트 페이지에서 이제 쭉 확인을 하고 체크아웃을 누르면 체크아웃 페이지로 가고 그 다음에 여기 텀스 앤 컨디션을 갖다가 이제 뭐 가령 뭐 리펀드 폴리시라든지 혹은 뭐 물건이 파손됐을 때 뭐 샵에서 어떻게 해준다든지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뭐 그 물건을 팔 때 판매할 때 뭐 조건들을 갖다가 집어넣는 그런 이제 그 쉽게 말해서 판매 약관 같은 거겠죠. 그런 것들을 갖다가 적을 수 있는 페이지를 갖다가 페이지를 하나 만들어서 집어넣으면 그 페이지로 그거를 갖다가 체크를 해야지만이 체크아웃을 할 때 체크아웃이 되도록 하는 그런 페이지를 만들었을 때 그걸 여기다 집어넣으라는 얘기죠. 지금 저희는 아직까지 그런 거를 안 만들었기 때문에 그냥 뭐 여기 샘플 페이지를 보통 샘플 페이지는 지금 안 쓰고 있으니까요. 이거 뭐 텀스 앤 컨디션은 아니지만 그냥 한번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샘플 페이지로. 만약에 나중에 텀스 앤 컨디션을 직접 만들게 되면 여기 텀스 앤 컨디션 페이지를 만들어서 여기서 뭐 이 중에 하나가 텀스 앤 컨디션 페이지가 돼서 그 텀스 앤 컨디션 페이지를 여기다 집어넣어야겠죠. 그러면 이제 그 실제로 체크아웃 하는 과정에서 텀스 앤 컨디션 페이지를 링크 시켜서 그 페이지를 보고서 그 체크박스에다가 체크를 하고 결제를 할 수 있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지금 그 페이지를 안 만들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샘플 페이지로 일단 집어넣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체크아웃 엔드포인트는 뭐 이 실제로 그전에는 각각의 페이지를 다 만들었었는데 우커머스가 이제 계속 업그레이드 되면서 그냥 엔드포인트라는 형식으로 해서 페이를 하면 오더페이 이런 식으로 뒤에 그 URL 뒤에 붙는 그 페이지들을 갖다가 이렇게 그냥 엔드 페이지라는 걸로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시스템 그 우커머스 자체에서. 그래서 체크아웃 엔드 포인트는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뭐 그냥 디폴트로 놔두시면 됩니다. 이렇게 디폴트로 놔두시고 나중에 이게 어떻게 동작하는지 보시고 혹시라도 이게 나중에 이제 이거 좀 잘못됐다 그러면 뭐 새로 페이지를 만들어서 여기 엔드 포인트를 따로 만드셔도 되는데 우커머스는 사실은 그렇게 크게 뭐 손댈 필요는 없는 플러그인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냥 이건 디폴트로 놔두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페이먼트 게이트웨이인데요. 자, 그럼 페이먼트를 할 때 어떤 거를 우리가 사용할 거냐 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다이렉트 뱅크 트랜스퍼라 그래갖고 이건 실제로 은행으로 직접 송금하는 거고요. 이건 이제 체크 페이먼트라 그래갖고 수표를 받을 거냐 말 거냐 하는 거고요. 그럼 캐시 온 딜리버리는 무슨 얘기냐면 실제로 제가 물건을 갖다가 먼저 배송하고 배송을 하는 사람한테 돈을 받아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보통 이런 거 안 쓰죠. 이런 거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요즘은 가장 일반적인 게 페이팔이죠. 이게 페이팔은 실제로 페이팔 자체가 우커머스 자체에 이미 페이팔 그 플러그인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보통은 페이팔을 씁니다. 그래서 페이팔을 쓰시려면 페이팔 어카운트를 만들어야 되겠죠. 자, 그럼 한번 여기 지금 스테이터스에 이렇게 체크가 돼 있죠. 노란 그 원안에 이런 건 다 이네이블 된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다 여기서 들어가서 세팅을 하셔도 되고요. 여기 똑같죠? 맥스, 이거 다이렉트 뱅크 트랜스퍼고 체크로 하는 거 있고 캐시 온 딜리버리 있고 페이팔 있죠. 여기서 들어가서 세팅을 하든지 여기서 세팅을 하든지 다 가능합니다. 뭐 여기서 세팅을 해볼까요? 그럼 세팅하겠습니다. 자, 뱅크 트랜스퍼 이네이블 하게 돼 있죠. 그래서 다이렉트 뱅크 트랜스퍼 돼 있고 디스크립션은 뭐 여기서 뭐 가령 이런 겁니다. 뭐 페이먼트를 갖다가 뭐 우리의 뱅크 어카운트로 넣어 주십시오. 뭐 이렇게 소개를 그 디렉션을 주는 거죠. 그래서 뭐
그 뱅크 트랜스퍼를 할 때 당신이 오더 아이디가 뭔지 이런 걸 쭉 넣어줘야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으니까 이런 걸 넣어주십시오. 이런 안내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인스트럭션은 뭐냐면, 집어넣을 때 뭐 어떻게 해야 되냐, 뭐 똑같은 얘기를 여기다 썼죠. 근데 이제 뭐 특별하게 뭐 뱅크 트랜스퍼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실 그 구매자한테, 알려주실 일이 있으면 여기다 쓰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뭐, 뱅크 어카운트 디테일을 쭉 집어넣으면 되겠죠. 뭐, 그래서 뭐, 한국에서 뭐, 외환을 받으려면 뭐, 외환은행이나 뭐, 요즘 뭐 일반은행에서도 다 받는데, 그거는 이제 일반은행에다가 물어보고, 뱅크 트랜스퍼를 어떻게 받으면 되는지, 그런 정보를 다 얻어서 여기 칸에다가 집어넣으시면 되죠. 요 칸에다가. 이 칸에다 집어넣으시면 되는데, 대부분 요즘은 다 뱅크 트랜스퍼를 했을 경우에, 특히 해외 거래인 경우에, 사람들이 뱅크 트랜스퍼를 잘 안 쓰려고 그러죠. 왜냐면 구매자 입장에서도 뱅크 트랜스퍼를 했는데 이 사람이 판매자가 진짜 신뢰할 사람인지 신뢰할 만한 사람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뱅크 트랜스퍼를 잘 사용 안 하려고 그럽니다. 하여튼 뭐 이 구조를 쓰시겠다면 은행에 가셔서 요런 정보들을 다 알고 어떻게 요거 정보를 내야 되는지 알아보시고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체크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체크를 갖다가 잘, 뭐 옛날에 한때 가계 수표 뭐 이런 게 있긴 있었던 것 같은데 요즘 거의 안 쓰죠. 그래서 체크 페이먼트는 거의 안 씁니다. 그냥 디세이블 시켜버리겠습니다. 캐시온 딜리버리 이것도 잘 안 쓰죠. 잘 안 쓰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미 이제 뭐, 디세이블 시켰고요. 페이팔을 한번 보죠. 대부분 다 요즘은 페이팔로 결제를 하게 돼 있죠. 그래서 페이팔 일단 결제를 하고 타이틀은 페이팔로 뭐 이 결제 수단이 뭔지를 갖다가 구별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뭐 이제 페이팔로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제 디스크립션은 뭐 페이팔인데 뭐 어떻게 한다 뭐 너네가 페이팔 뭐 이것도 이제 안내를 해주는 거죠. pay via 페이팔에서 you can pay with your credit card if you don't have PayPal account. 이게 뭐냐면 뭐 네가 페이팔 어카운트가 없어도 크레딧 카드로 뭐 페이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에 이제 페이팔 이메일을 써야 되겠죠. 이제 가령 스토어 오너의 페이팔을 그러니까 만약에 페이팔 페이먼트를 받으려면 페이팔 서비스에 서브스크라이브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 등록을 할 때 이제 이메일 어드레스를 쓰게 돼 있는데요. 그 이메일 어드레스를 여기다가 이제 입력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입력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페이팔 샌드박스라는 거는 실제로 그 진짜 그 페이먼트를 받는 게 아니라 시험용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샌드박스라는 거는. 그래서 주로 이제 디벨로퍼들이 많이 사용하는데요. 실제 이제 스토어를 갖다가 오픈할 때는 이 샌드박스에 체크를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체크하시면 안 되고, 디버깅 로그는 뭐 이제 혹시라도 뭐 페이팔이랑 뭐 왔다 갔다 할 때 잘못된 게 있다든지, 가령 이제 이런 거거든요. 여기 IPN이라고 이렇게 밑에 나와 있는데, IPN은 뭐냐면, 인스턴트 페이먼트 노티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페이팔을 통해서 이루어지면 이 페이팔에서는 인스턴트 페이먼트 노티스를 갖다가 스토어로 줍니다. 그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을 갖다가 사용해서요. 지금 이미 이 페이팔은 여기에 페이팔 그 플러그인은 여기에 이미 인테그레이션 됐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아마 분명히 API로 이미 다 연결돼 있을 겁니다. 그럼 이제 이게 그 인스턴트 페이먼트 노티피케이션을 스토어로 주면 스토어에서 페이를 받았습니다 하고 그 구매자한테 오더가 받아줬고 우리 페이를 받았고 뭐 이제 이메일로 노티피케이션이 나가게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우리가 뭐 이거 되는 대로 뭐 빨리 쇼핑을 하고 뭐 어떻게 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뭐 그런 안내 메일이 나갈 수 있게 그렇게 이제 보통의 경우 이제 IPN을 쓸 때 IPN을 쓰는 이유가 이제 보통 그런 것 때문에 쓰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왔을 때 이런 IPN 리퀘스트가 왔을 때 혹시 뭐 이 샵에서 페이팔에서 IPN을 갖다가 줬는데 샵에서 그걸 제대로 뭐 API가 좀 잘못됐다든지 해서 그거를 제대로 억셉트 못하면 에러가 나겠죠. 그 에러가 나면 그 에러가 난 거를 갖다가 이제 쭉 이렇게 에러에 대해서 쭉 쌓아 놓을 거냐. 그러니까 단순히 에러만 난 게 아니고 그 거래가 일어난 거를 다 그 거래 자체 하나하나마다 다 이렇게 그 기록해 놓을 거냐 이런 얘기거든요.
이게 만약에 인제 그 거래가 몇 개 안 일어나는 거면 괜찮은데 거래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면 인제 이 로그인 파일을 갖다가 파일이 점점 커져 가지고 웹 호스팅 스페이스를 많이 잡아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이네이블을 시키셔도 되고 안 시키셔도 되는데 그런 거는 감안하시고 하시는 게 좋겠죠. 나중에 만약에 뭐 문제 제일 처음에 이거 셋업을 할 때는 이거를 갖다가 체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 갖고 실제로 이 페이먼트가 왔다 갔다 할 때 그 로그 파일을 보고 이게 진짜 제대로 페이먼트가 되는지 안 되는지 에러가 났는지 안 났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이거는 뭐 디버그 로그는 일단 이네이블 시켜 놓겠습니다. 하지만 뭐 제가 지금 페이팔 어카운트가 없기 때문에 여기다 페이팔 어카운트를 쓸 수는 없고요. 다만 여기서 이 페이팔 어카운트에 대해선 그냥 그 페이팔 어카운트를 가지고 계시면 어떻게 세팅한다는 거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제 여기 리시버 이메일이라는 건 이거는 인제 뭐 그 가령 제가 페이팔을 쓰는 이메일 어드레스랑 제가 주로 쓰는 이메일 어드레스가 다르다. 그랬을 때 가령 그 이메일 어드레스 이런 그 IPN이 인제 페이팔에서 인스턴트 페이먼트 노티피케이션이 오면 그게 인제 그냥 그 페이팔에 쓰는 이메일 어드레스 보내줄 거냐 아니면 뭐 주로 쓰는 메일 어드레스 보내줄 거냐. 이걸 만약에 그게 다르면 여기다 쓰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 메일 어드레스를 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 뭐 다르시면 쓰셔도 되고요. 뭐 그 다른 이메일 어드레스 쓰면 아니면 뭐 어 그냥 놔두셔도 되고. 그다음에 인제 페이팔 토큰이라는 거는 어 이거는 인제 페이팔에도 웹사이트 페이먼트 프로라는 제품, 그러니까 페이팔을 쓰는데도 여러 가지 페이팔 제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웹사이트 페이먼트 프로라는 제품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그냥 페이팔 스탠다드라는 제품도 있고 페이팔 익스프레스라는 제품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를 있는데 그 만약에 인제 그 페이먼트 데이터 트랜스퍼라는 거를 갖다가 인제 이네이블링 시켰을 때 페이팔에서요. 이건 인제 웹사이트 페이먼트 프레퍼런스에서 프로파일에 들어가서 페이먼트 데이터 트랜스퍼라는 거를 이네이블 시키고 그다음에 음 그 페이팔 토큰을 페이팔 아이덴티티 토큰을 갖다가 카피해서 여기다가 집어넣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 페이팔에 인스턴트 페이먼트 노티피케이션을 갖다가 주는 거 없이 이 페이먼트가 어 바로 그러니까 이거 베리파이드 됐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확인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페이팔 자체 내에서 뭐 인스턴트 페이 딱 들어오면 인스턴트 페이먼트 토큰을 갖다 페이먼트 노티피케이션을 우커머스로 보내고 그다음에 우커머스에서 스토어에서 그걸 또다시 가공해서 또 페이팔에다 이거 맞다 우리 거다 뭐 해 갖고 서로 대조를 해서 그러냐 그러면 확인이 돼서 집어넣는데 만약에 페이팔 아이덴티티 토큰을 갖다가 여기다가 페이팔 어카운트에 가서 거기에 있는 페이팔 아이덴티티 토큰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굳이 뭐 페이팔 인스턴트 페이먼트 노티피케이션 IPN이 왔다 갔다 하지 않아도 바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그냥 옵션이죠. 그냥 넣으셔도 되고 안 넣으셔도 되고. 안 넣으시면 IPN을 통해서 베리파이드가 되는 거고요. 넣으시면 뭐 바로 이거를 통해서 확인이 되는 거고 그런 거죠. 그다음에 여기 인보이스 프리픽스라는 거는 뭐냐면 인제 뭐 인보이스를 쓸 때 뭐 인보이스 그 청구서가 뭐 1 번부터 뭐 쭉 나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인제 인보이스 프리픽스에 뭐를 쓸 거냐. 여기 WC라고 쓴 거는 뭐 우커머스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가령 예를 들어서 페이팔 어카운트 하나를 그러니까 스토어를 갖다가 가령 예를 들어서 이 스토어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괜찮은데 스토어를 여러 개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근데 그 스토어에서 들어오는 돈이 들어오는 페이팔 어카운트는 하나예요. 그러면 실제로 막 여러 스토어에서 막 이렇게 막 페이먼트가 이루어지고 이러다 보면 페이팔 어카운트에서 쭉 보면 어느 샵에서 팔린 건지를 모를 수도 있죠. 그래서 그 인보이스 그 프리픽스를 여기 뭐 WC라고 놓고
뭐 어떤 스토어는 뭐 WC1, 어떤 스토어는 WC2 이런 식으로 쭉 놓으면 페이팔 어카운트에서 내가 어차피 돈은 페이팔 어카운트로 들어오니까요. 페이팔 어카운트에서 돈을 다 봤을 때, 아, 이건 이 스토어에서 팔린 거구나, 이건 저 스토어에서 팔린 거구나. 이게 쉽게 좀 구분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이제 인보이스 프리픽스를 각 스토어마다 좀 유니크하게 넣으면 훨씬 더 여러 개의 스토어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어, 구분하기 쉽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스토어를 하나 가지고 계신 분은 뭐 프리픽스를 아무거나 하나 쓰시면 되겠죠. 저는 일단 뭐 제가 페이팔 어카운트가 없기 때문에 이거를 제가 직접 여기서 세팅은 할 수는 없지만 그냥 설명만 드리겠습니다. shipping details. 그래서 뭐 그 제가 이제 어떤 사람이 구매를 하면 그 구매한 거에 대해서 이제 뭐 저희가 이제 배송을 했을 때 그 배송 그 자세한 정보를 그 빌링 대신에 배송 정보를 갖다가 페이팔에다가 넘겨줄 거냐 하는 얘기죠. 그럼 뭐 이제 뭐 이거는 뭐 그냥 이게 여기 밑에 이제 설명을 보시면요. PayPal allows us to send one address. If you are using PayPal for shipping labels, you may prefer to send the shipping address rather than billing. 그러니까 페이팔은 shipping 어드레스를 쓰든지 아니면 빌링 어드레스를 쓰든지 어드레스를 하나를 쓰게 돼 있는데 페이팔 자체를 갖고 이제 그 shipping 레이블, 그러니까 그 배송 그 송장 같은 거를 만드는데 페이팔을 갖다가 사용하고 싶으면 그러면 오히려 빌링 어드레스를 갖다가 페이팔에 쓰는 것보다 shipping 어드레스를 쓰는 게 레이블을 만드는데 쉽다, 이 얘기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뭐 shipping 디테일을 페이팔에다 넘겨야 되는 거겠죠. 굳이 체크 안 해도 될 겁니다. 체크 안 하면 뭐 빌링 어드레스가 나올 테니까요. 그 다음에 어드레스 오버라이드, enable 어드레스 오버라이드 to prevent address information from being changed. 이게 뭐냐면 뭐 페이팔은 이 어드레스,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나? 그러니까 어드레스 인포메이션이 바뀌는 거를 어드레스 오버라이드를 써서 그걸 이네이블 시켜서 어드레스 인포메이션이 바뀌는 것을 막을 거냐, 이 얘기입니다. 근데 이 밑에 이제 설명을 보시면 페이팔은 항상 그 주소를 확인을 하는데 만약에 이 세팅을 갖다가 해서 만약에 에러가 일어나면 이 에러 이거 자체가 만약에 이제 그 주소를 갖다가 못 바꾸게 만들어 놓으면 뭐 주소는 늘 바뀔 수도 있는 건데 주소를 못 바꾸게 만들어 놓으면 페이팔에서 에러가 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는 디세이블 시켜놔라, 이렇게, 그게 이제 권장사항이다, 이렇게 돼 있네요. 그죠? 그럼 이제 이거는 디세이블을 하는 거니까 체크를 하면 안 되겠죠. 그냥 그대로 놔두고 뭐 어떻게 되는지 보시면 되겠죠. 뭐 제가 페이팔 어카운트가 없어갖고 실제로 페이먼트가 일어나서 뭐 어떻게 페이먼트가 일어나고 그 부분을 갖다 이제 쭉 지켜보셔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페이팔 어카운트를 여기다 이제 뭐 제가 비즈니스 페이팔 어카운트가 없어서 여기다가 이제 집어넣어서 그것까지 시험해 드리지는 못하겠네요. 그렇지만 대충 이제 어떻게 세팅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이제 보면 페이먼트 액션은 캡처와 오소라이드가 있는데요. 이거는 뭐냐면 캡처는 뭐냐면 그냥 돈이 제 페이팔 어카운트로 들어오면 그냥 바로 그냥 그 돈을 그냥 꺼낼 수 있는 방법이고요. 또 하나는 여기 오소라이드는 그 돈이 들어오면 오직 그 페이팔에서 이거 확인된 그 페이먼트만 꺼내 갈 건지 그런 얘기거든요. 그냥 뭐 이거는 그렇게 크게 뭐 문제는 없고 기왕이면 뭐 캡처로 넣는 게 낫겠죠. 그래 놓고서 나중에 페이팔에 돈이 들어왔을 때 그 돈이 어떻게 그 돈이 제가 빼낼 수 있는지 그걸 보시고 나중에 뭐 페이팔 세팅을 바꾸시든지 아니면 여기서 이쪽 세팅을 바꿔야 될 필요가 있으면 바꾸시든지 나중에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페이지 스타일이야 뭐 이거는 뭐 그냥 뭐 어떻게 페이지를 갖다가 뭐 예쁘게 만들 거냐 이 얘기인데, 그냥 이건 그냥 놔두면 페이팔 그 결제를 하는 그 화면이 페이팔 화면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페이팔에서 주는 그 화면 그대로 쓰시면 될 겁니다. API 크레덴셜은 여기 당연히 나오죠. API 유저네임, API 패스워드, API 시그네처. 이거는 이거를 쓰시려면 페이팔에 가셔가지고 페이팔에서 실제로 그 자기 어카운트에 들어가면 API 유저네임이나 API 패스워드나 API 시그네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쭉 보시면 페이팔로부터 이게 다 얻으라 그랬죠. 그럼 페이팔에 들어가셔서 페이팔 그 마이 어카운트 셋업에 가시면 이런 정보들이 나올 텐데요. 그거를 갖다가 다 거기서 카피해서 여기서 붙여 넣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API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이 페이팔과 이 우커머스가 서로 통신을 해가면서 페이먼트를 갖다가 받을 수 있게 이런 기능을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아까 그 제일 처음에 제너럴 세팅에서 REST API를 이네이블 시키는 이유가 이런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 쇼핑몰이라는 게 단순히 그냥 물건만 올리고 그다음에 그 물건이 거기서 판매되고 이게 아니라 판매가 되면 돈이 이제 뭐 뱅크를 통해서 들어온다든지 뭐 페이팔이나 어떤 페이먼트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결국은 그 REST API를 이네이블 시켜야지 이게 서로 다 같이 이네이블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일단은 제가 뭐 페이팔 어카운트, 비즈니스 어카운트가 없다 보니까 제가 이제 페이먼트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이런 것까지 다 말씀은 못 드리지만 어떻게 세팅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직접 보여드리를 못해서 뭐 충분히 설명은 드렸는지는 좀 의문스럽지만 어 일단은 뭐 나름대로 설명은 드린 것 같습니다. 자, 그럼 shipping 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shipping 탭으로 넘어가시면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서도 shipping 일단 제너럴 옵션이고, 그 다음에 요 옆으로 보면 플랫 레이트, 프리 shipping, 인터내셔널 딜리버리, 로컬 딜리버리, 로컬 픽업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경우에 따라서 어떻게 shipping 프라이스를 갖다가 집어넣을 거냐 말 거냐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그 세팅을 할 수 있게 돼 있죠. 일단 일단 일반적인 shipping 그 옵션을 먼저 보겠습니다. shipping 캘큘레이션, shipping 집어넣을 때 shipping 가격을 갖다가 넣을 거냐 말 거냐 이거 이네이블 시켰습니다. 카트 페이지에 shipping 캘큘레이터를 갖다가 이네이블 시킬 거냐, 이 얘기는 뭐냐면 나중에 체크아웃 할 때 shipping 코스트를 갖다가 보여줄 거냐 하는 겁니다. 당연히 보여줘야겠죠. 그 다음에 shipping 디스플레이 모드, 디스플레이 shipping 메소드 위드 레디어 버튼. 가령 제가 shipping을 해줄 그 고객들한테 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가정을 하면, 그 예를 들어서 뭐 급행으로 shipping을 하는 거, 뭐 가령 뭐 비행기를 사용해서 뭐 shipping을 한다든지, 또는 뭐 배로 shipping을 한다든지, 또는 뭐 랜드라인으로 뭐 트럭이나 뭐 이런 걸로 shipping을 한다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shipping 가격이 다 다를 겁니다. 또 shipping 되는 그 기간도 달라질 거고요. 그럴 때 그 여러 가지 그 shipping 그 옵션을 고객이 선택할 수 있게 할 거냐 하는 겁니다. 그걸 선택할 수 있게 하게 되면 이제 디스플레이 해야 되고, 나중에 shipping하는 메소드를 여러 가지를 갖다가 세팅을 해놔야겠죠. 그래서 일단 뭐 이건 디스플레이 하는 걸로 하고요. shipping 데스티네이션은 일단은 shipping 어드레스로 당연히 가는 걸로 해야 되겠죠. 실제로 체크아웃 할 때 고객이 shipping 어드레스를 갖다가 입력하게 돼 있는데, 그 shipping 어드레스를 입력하는 그 곳으로 shipping을 하도록 shipping 데스티네이션은 그렇게 만들어 놓는 게 맞겠죠. 자, 그 다음에 어떤 그 나라에는 뭐 shipping을 하지 않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가령 뭐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북한에다가 shipping을 뭐 북한에서 온라인 쇼핑 하는 사람들도 별로 없겠지만 북한에다가 shipping을 할 수는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그런 제외해야 될 나라가 있으면 제외시켜라 하는 겁니다. 그럼 뭐 ship to all country you sell to, 우리가 판 나라에는 다 shipping을 한다. 혹은 뭐 ship to all country, 뭐, 뭐 이것도 거의 비슷한 의미인데, 팔지 않은 가령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어, 하- 어,
한국에서 물건은 사고 그 물건을 갖다가 뭐 가령 브라질이나 뭐 아르헨티나나 이런 데로 쇼핑해 달라고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뭐 누구한테 선물을 사다 준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요. 그럴 경우에 이제 시프트 올 컨트리를 하면 뭐 어느 나라든 다 가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뭐 시프트 스페시픽 컨트리 온리 이 얘기는 뭐냐면 뭐 어느 나라 어느 우리는 쇼핑을 뭐 뭐 뭐 어디만 합니다. 뭐 가령 뭐 여기 보시면 뭐 카메룬 좀 그렇고 뭐 캐나다 그다음에 또 뭐 이렇게 누르면 또 나오죠. 또 나오면 여기다가 또 집어넣는 거죠. 뭐 에콰도르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쇼핑을 할 때 카나다하고 에콰도르 외에는 쇼핑이 안 되죠. 다른 나라에는 쇼핑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쇼핑 어드레스에다가 카나다나 이집트가 에콰도르가 들어가 있지 않으면 쇼핑이 안 되는 걸로 나오겠죠. 쇼핑 메소드가 없어지겠죠. 그렇지만 뭐 시프트 스페시픽 컨트리보다는 대부분의 경우 뭐 다 쇼핑 해줘야죠. 그죠? 웬만하면 요즘 뭐 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대부분 다 쇼핑하는 편이니까. 혹시 뭐 특별한 사정에 의해서 뭐 배송업체가 뭐 쇼핑이 안 되는 나라가 있다든지 뭐 해서 이건 물론 배송업체하고 이제 말씀을 나눠보셔야겠지만 그 배송업체 조건에 따라서 뭐 스페시픽 컨트리 올리만 될 수도 있기는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뭐 일단은 우리가 물건 판 곳으로는 다 쇼핑하는 걸로 그렇게 세팅을 해 놓겠습니다. 이게 원래 디폴트 세팅이었죠. 자, 그다음에 이제 쇼핑 메소드인데요. 이제 플랫 레이트는 뭐 어디를 뭐 쇼핑을 하든 항상 뭐 똑같은 가격으로 받겠다는 얘기고요. 프리 쇼핑은 에이 그냥 공짜로 다 쇼핑해 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인터내셔널 여기도 보면 스테이터스가 이건 이네이블 돼 있고 다른 것들은 지금 다 이런 표시가 없기 때문에 디세이블 돼 있죠. 그래서 뭐 이렇게 된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로컬 딜리버리만 할 거냐, 로컬 픽업만 할 거냐 이건 쇼핑 메소드죠. 이게 실제로 세팅은 여기서 할 수도 있고 아까 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서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냥 프리 쇼핑으로 돼 있는데요. 대부분의 어떤 온라인 쇼핑몰을 하시는 분들 보면 아, 보통 모르겠습니다. 우체국 특성이나 뭐 어떤 배송업체 쇼핑 요금을 보면 어느 나라로 쇼핑을 할 건지, 그 다음에 뭐 무게나 뭐 부피에 따라서 쇼핑 코스트가 정해지죠. 근데 이제 지금 현재 우커머스 쇼핑 배송을 하는 그 옵션을 보면 뭐 플랫 레이트하고 프리 쇼핑하고 뭐 인터내셔널 딜리버리라고 있는데 인터내셔널 딜리버리에서도 뭐 무게나 이런 거에 따라서 정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냥 뭐 코스트가 얼마고 핸들링 피 얼마고 미니멈 핸들링 피는 얼마고 그다음에 뭐 이 shipping 코스트에 대해서 어 텍스를 갖다가 붙일 거냐 안 붙일 거냐 그다음에 어느 나라로 갈 거냐 이거 뭐 정하는 거 그다음에 뭐 다른 게 없거든요. 뭐 무게나 이런 거에 대해서 배송할 수 있는 옵션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우커머스 자체 내에서는 없지만 우커머스를 쓰면서 그 shipping 우커머스를 위한 shipping 플러그인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뭐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컨트리 베이스 웨이트 베이스 쉬핑 플러그인이라 그래 가지고 제가 기억하기엔 대충 뭐 이름이 그렇습니다. 우커머스 플러그인인데 그 플러그인을 쓰시면 어느 나라가 어느 나라로 배송을 하는지 그다음에 또 무게가 얼마인지 또는 부피가 얼마인지 이거에 따라서 shipping 코스트를 다 다르게 테이블화 시켜서 계산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플러그인이 있습니다. 뭐 그 플러그인을 쓰시면 좀 더 뭐 국내에서 우체국 특성이나 아니면 뭐 다른 뭐 한진 택배를 쓰시든지 아니면 뭐 택배 업체들 많이 있죠. 그 업체들의 배송 비용에 맞게 테이블을 짜서 배송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다른 플러그인을 우커머스의 배송 플러그인을 따로 쓰시면 지금처럼 이렇게 뭐 이제 야 이게 뭐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그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우커머스 쓰시면서 야 이거 우커머스는 배송 쪽이 너무 단순하게 돼 있어 갖고 내가 쓰는 용도에 좀 안 맞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 플러그인들이 뭐 몇 가지 종류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 플러그인을 쓰면 아마 배송 그 비를 계산하는 데 그렇게 크게 문제는 없으실 거라고 봅니다. 일단 뭐 배송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또 뭐 어떻게 배송료가 어떻게 책정이 될지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 실제로 이 샵을 꾸미시는 분들께서 배송업체하고 상의를 하셔서 뭐 여러 가지 다른 플러그인들이 있으니까 그 플러그인을 사용해서 배송료를 계산하는 테이블을 만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인제 어카운트로 가겠습니다. 자, 어카운트는 가령 인제 뭐 그 우커머스에서 인제 결제를 하시다 보면 이제 나중에 인제 뭐 결제하는 거를 제가 직접 이거 다 만든 다음에 결제하는 거에서 결제 페이지가 어떻게 표시되는지도 보여 드리겠지만 결제를 하는 과정에 보면 인제 뭐 회원 가입을 유도하는 그런 그 박스가 나옵니다. 그래 갖고 인제 뭐 회원 가입을 하게 되면 인제 저희 그 숍 사이트에 그 회원 가입하신 분들의 그 어카운트 페이지가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그 어카운트 인포메이션을 어느 페이지에다 집어넣을 거냐 하는 겁니다. 여기 뭐 여기도 지금 마이 어카운트 페이지가 인제 있는데 여기 보면 인제 여러 가지 페이지를 갖다가 사용할 수 있게 돼 있죠. 근데 이제 이 마이 어카운트 페이지는 기본적으로 우커머스에서 이게 설치가 되면서 만들어지는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뭐 당연히 뭐 회원 가입을 하시면 이 마이 어카운트 페이지에 그 회원의 정보가 들어갔으면 좋겠죠. 다른 페이지는 좀 맞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마이 어카운트 페이지로 그냥 놓고요. 마이 어카운트 엔드 포인트도 뭐냐면 뷰 오더, 뭐 오더를 냈을 때 내가 낸 오더가 뭐가 있구나 이런 걸 이제 보여주게 한다는 거고요. 에디트 어카운트도 뭐 어카운트를 갖다가 이제 가령 뭐 자기가 회원 가입을 해가지고 뭐 주소가 달라졌다든지 뭐 패스워드를 바꾸고 싶다든지 이러실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이제 뭐 사용하는 그 페이지고요. 어드레스도 여기 당연히 에디트 어드레스 나와 있네요. 그다음에 로스트 패스워드, 이거 패스워드를 잃어버렸을 때 뭐 나 패스워드 잃어버렸다 그러면 이제 그 패스워드 잃어버린 쪽으로 가서 그 페이지로 가서 뭐 자기가 그 패스워드를 갖다 다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페이지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로그아웃 하면 이제 로그아웃 페이지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 마이 어카운트에 내 어카운트에 관련된 그 페이지들이 이렇게 5개가 있다는 겁니다. 그 페이지에 주소의 뒤에 따라붙을 이 뒤에 나와 있는 요렇게 지금 제가 하이라이트 시키고 있는데요. 요 페이지들로 가면 실제로 그 페이지를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 페이지들을 갖다가 전부 다 메뉴상에 보여주시고 싶으면 따로 나중에 메뉴를 만들어서 요 어드레스를 그 메뉴하고 링크를 시키면 이거를 실제로 고객들이 다 각각의 그 페이지에서 메뉴로 들어가서 로그인한 다음에 메뉴로 들어가서 보실 수도 있게 돼 있어요. 그건 나중에 이제 메뉴 이게 사이트를 다 만들고 메뉴를 좀 튠업 할 때 그때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레지스트레이션 옵션은 이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네이블 그 체크아웃 페이지 상에서 등록할 수 있게, 그러니까 그 가입할 수 있게 만들 거냐. 뭐 당연히 가입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좋겠죠. 그다음에 마이 어카운트 페이지에서 그 회원 가입을 할 수 있게 만들 거냐. 이거 뭐 디폴트로 안 되게 돼 있네요. 그러니까 뭐 일단은 안 되는 디폴트로 돼 있으니까 그냥 그대로 놔둬 보죠. 나중에 혹시 필요하면 이거 마이 어카운트 페이지에도 이거 뭐 그 회원 가입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게 필요할 것 같다 그러면 이걸 체크하면 되니까요. 그럼 뭐 일단 체크해 보고 갈까요? 왜냐하면 뭐 회원 가입을 많이 하면 할수록 좋은 거니까요. 그다음에 체크아웃 페이지에 체크아웃하는 와중에 내 로그인 안 하고 막 인제 막 그 물건을 살라 그랬는데 로그인 회원이면 로그인 해라 하고 인제 이렇게 그런 리마인더를 갖다가 그러니까 그런 노티피케이션을 체크아웃 과정에 사용자들한테 보여줄 거냐 하는 겁니다. 회원이면 당연히 로그인하고 사는 게 좋겠죠.
예. 그래서 그냥 주는 걸로 선택을 하고요. 그다음에 어카운트 크리에이션은 자 이제 그 유저네임하고 그 실제로 어카운트를 갖다가 내가 이제 등록을 하면 이 카스터머 이메일로부터 그냥 자동으로 유저네임이 생성되게 할 거냐, 아니면 그다음에 뭐 이제 그 패스워드도 오토매티컬리 제너레이트드 될, 패스워드는 당연히 이 그 회원 가입을 하시는 분이 자기가 기억하기 쉬운 패스워드를 넣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오토매틱하게 하면은 좀 안 될 것 같고, 오토매틱하게 해도 나중에 패스워드를 체인지하면 되는데 아무래도 좀 귀찮으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패스워드를 갖다가 그 본인이 직접 입력하게 하려면 이걸 체크하면 안 되겠죠. 그다음에 automatically generate username from customer email, 쉽게 말해서 커스터머 이메일을 갖다가 등록할 때 집어넣으면 커스터머 이메일이 유저네임으로 이제 집어넣겠다는 얘기입니다. 뭐 보통 이메일은 다 아시고 계시니까 그게 좀 쉬울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냥 이건 디폴트로 그냥 체크된 대로 놓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기억하셔야 될 게, 우리가 제너럴 세팅에서 제일 처음에 제너럴 세팅에서 우리가 회원 가입을 못 받도록 해놨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나중에 회원 가입을 우커머스에서 이렇게 받으시려면 제너럴 세팅에 가서 회원 가입을 어, 허용을 해줘야 되겠죠. 가령 여기 다시 보여드리면, 여기 보면 세팅, 여기 좌측에 세팅에 가서 제너럴 세팅을 들어가 보면요. 제너럴 세팅을 들어가 보면 여기 있죠. 멤버십 해서 anyone can register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요거를 체크를 해줘야 되겠죠. 나중에. 지금 미리 체크해 놓을까요? 체크해 놓고 일단은 뭐 우리 웹사이트 자체가 아직까지 뭐 밖에서 오신 분들이 보면 언더 컨스트럭션으로 돼 있을 테니까 미리 체크해 놔도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미리 체크하고 세이브 체인지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우커머스로 가서 세팅으로 다시 가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마이 어카운트 페이지로 가면 이렇게, 이거 뭐 아까 이거 체크했죠. 마이 어카운트 페이지에서도 회원가입을 할 수 있도록 뭐 체크해 놨습니다. 그럼 이게 기본이니까 일단 이렇게 해놓고 그냥 뭐 세이브 하겠습니다. 나중에 혹시 뭐 바꿔야 될 필요가 있으면 대충 이제 이걸 한번 둘러보면서 대충 어떤 기능이 어느 메뉴에 있다는 걸 아니까 그 메뉴를 찾아가서 다시 바꾸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메일입니다. 이메일은 어떤 거냐면, 만약에 이제 고객이 뭐 물건을 샀다든지 하면 이제 뭐 저희가 뭐 구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든지, 혹은 뭐 오더 번호도 알려줘야 되고, 뭐 이런 이메일들이 이제 그 카스터머한테 이메일이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이제 그 이메일 세팅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겁니다. 제너럴 옵션에서 보면 이메일 그 나가는 이름은 우샵으로 해서 나간다는 거죠. 우리 뭐 샵 타이틀, 그 사이트 타이틀 자체가 우샵이죠. 그리고 그 우샵으로 하고 그 이메일 어드레스는 바로 요 이메일 어드레스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헤더 이미지 뭐 이렇게 그 이메일 자체가 나갈 때 뭐 색깔은 어떻게 만들 거고, 제일 마지막에 뭐 텍스트는 후터 상에 뭘로 만들어 놓을 거냐, 이게 다 이제 에디팅 하게 돼 있죠. 일단은 디폴트로 해놓고 나중에 이게 이제 실제로 저희가 이제 구매를 한번 시험으로 해봤을 때 어떻게 이메일이 오는지, 그 다음에 이메일 온 거를 갖다 쭉 보고, 아 이게 뭐 이걸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다 그러면 여기 와서 그거에 맞게 딱딱딱딱 바꾸면 되겠죠. 일단 디폴트로 해놔도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메일 옵션은, 기본적인 이메일 옵션이 이렇고, 자 이제 오더를 갖다가 누군가 냈을 때 어떤 이메일이 나갈 거냐 하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 새로 오더를 내면 뭐 서브젝트, 그러니까 이메일 그 제목에 사이트 타이틀, 가령 뭐 우샵 이렇게 되겠죠. 그다음에 뉴 커스터머 오더 해갖고 저한테 이제 메일이 온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리시피언트는 뭐 그럼 가령 그 이 카스터머가 와서 새로 오더를 냈을 때 그 이메일을 누구한테 갔으면 좋겠냐 이겁니다. 당연히 스토어 오너한테 와야죠.
스토어 오너한테 새로운 카스터머가 오더를 하면 오더가 들어왔구나 하고 표시해 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디폴트가 제 이메일 샵 오너의 어드레스로 돼 있죠. 근데 이제 만약에 뭐 다른 사람들도 또 가령 뭐 직원이 한 3명이 있는데 나한테도 와야 되고 그 직원들도 한테도 갔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 이메일 어드레스를 여기다가 여러 개를 쓰면 되겠죠. 대신 그 이메일 어드레스 사이에는 콤마로 이렇게 세퍼레이트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메일 헤딩에는 여기 뭐 뉴 커스터머 오더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뭐 한국말로 바꾸셔도 되고요. 뭐 새 오더가 왔습니다 이렇게 바꾸셔도 되고 이메일 타입은 HTML로 가는 걸로 돼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캔슬드 오더 가보면 오더가 캔슬 됐을 때 어떻게 사이트 타이틀이 오고 뭐 이런 얘기죠.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오더가 캔슬 됐다라는 얘기고 그다음에 사이트 타이틀 뭐 우샵 오더 캔슬드 오더 그다음에 오더 실제로 제일 처음에 하면 오더 넘버가 있었겠죠. 그 오더 넘버로 다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뭐 오더 넘버 몇 번이 저번에 오더 냈던 게 캔슬했구나 이런 걸 아는 거죠. 역시 이것도 리시피언트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오더가 프로세싱 되면 어떻게 되냐 이거죠. 그러면 이제 실제로 이제 이 이메일 노티피케이션을 이네이블 시키면 you order received from 뭐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럼 your 사이트 타이틀 우샵 그다음에 order received from 뭐 어느 날 received 됐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default your order received from 뭐 order date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이건 그 이메일 제목으로 들어가 있는 거죠. 이걸 바꾸시려면 이거 다 놓고 다 바꾸시면 됩니다. 어떻게 이메일 그 제목이 이거 별로 마음에 안 든다. 다르게 하고 싶다 하면 다르게 쓰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이메일 헤딩에는 뭐 thank you for your order 이건 누구한테 가는 거겠습니까? 카스터머한테 가는 거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가령 카스터머가 이제 이렇게 뭐 오더를 냈다 그러면 이제 그 이메일 서브젝트는 이게 나오고 그 다음에 내용은 이게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이제 뭐 HTML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도 이제 뭐 이거를 갖다가 뭐 좀 더 뭐 내용을 집어넣겠다 그러면 또 넣을 수도 있겠죠. 일단은 뭐 일단 디폴트로 놔두고 나중에 어떻게 이메일이 우리가 이제 오더를 냈을 때 이메일이 어떻게 오는지 테스트를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테스트를 해보고 난 다음에 그 내용이 뭐 마음에 안 들고 뭐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다 하면 그때 바꾸면 되겠죠. 이거는 이제 오더를 냈을 때고 이제 컴플리트 오더는 이제 또 그 페이먼트를 하고 나면 요 오더가 컴플리트 됐습니다 하고 또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서브젝트 이것도 뭐 이름을 집어넣는다든지 뭐 이렇게 다 각각 이렇게 커스터마이즈 할 수 있게 돼 있죠. 그것도 나중에 이제 오더를 갖다가 우리가 시험적으로 한번 내보고 이메일이 어떻게 오는지 보고 거기서 이제 고치고 싶으신 게 있으면 고치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오더를 내고 나면 이제 청구서도 날라가야 되겠죠. 그래서 커스터머 인보이스도 이제 뭐 이렇게 이메일로 날라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커스터머 노트는 뭐 가령 그 체크아웃 하는 과정에 커스터머가 나 뭐 특별히 이러이러한 게 필요하다. 그러면 이제 이런 이메일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메일을 노티파이 한다는 겁니다. 이거는 다 실제로 물건을 이게 사이트를 다 셋업한 다음에 물건을 시험적으로 한번 사봐야죠. 그래서 구매해 보면 이게 어떻게 이런 게 왔으면 좋겠다 하면 그때마다 요 이메일 노티피케이션을 거기에 맞게 바꾸시면 됩니다. 이 리셋 패스워드는 가령 이제 뭐 커스터머가 나 저 뭐야 패스워드를 잃어버렸다. 로스트 패스워드다. 그러면 그냥 이 커스터머한테 어떻게 되냐면 이제 이메일로 보내줍니다. 당신 맞는데 당신 패스워드를 갖다가 다 리셋했으니까 새로 패스워드를 갖다 네가 다시 만들어라.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여기 패스워드 리셋 인스트럭션을 주겠죠. 주면 이제 그거에 맞게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이메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뉴 어카운트인데요. 새로 이제 어카운트를 만들었을 때 내가 가입을 갖다가 하겠다 해갖고 어카운트를 새로 만들었을 때 뭐 어떻게 이메일이 오느냐 하는 거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실제로 다 이제 셋업을 해보고 각각의 액션을 해보는 거죠. 내가 이제 직접 가입해 보면 어떤 이메일이 오는지, 그리고 스토어 오너한테는 어떤 이메일이 가는지, 또 내가 가입한 사람한테는 어떤 이메일이 가는지 이런 것들을 다 보고 그때마다 여기 와서 이메일에 바꾸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여기 와서 각각 편집을 해서 바꾸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뭐 웹훅은 아까 초반에 잠깐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대충 우커머스 플러그인의 전반적인 세팅에 대해서 한번 쭉 둘러봤고요. 그 다음에 일단 뭐 shipping이나 체크아웃이나 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체크아웃 같은 경우는 지금 페이팔 어카운트가 없었고, 뭐 페이팔 쪽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말씀 못 드렸고요. shipping도 일단은 현재 프리 shipping만 어베일러블 한 걸로 한번 볼까요? 예, 프리 쉬핑만 지금 이네이블 시켜놨죠. 프리 쉬핑만 어베일러블 한 걸로 만들었지만 나중에 혹시 이제 뭐 배송 업체나 이런 부분에 그 사람들의 그 배송 요금이나 이런 걸 쭉 보시고 거기에 맞게 다른 플러그인을 써서 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카운트에 대한 것도 쭉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이메일도 아까 말씀드렸고, 그러면 대충 다 한번 우커머스 플러그인에 대한 각각의 그 메뉴 기능 이런 거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다음번 비디오에서는 상품을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번 동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